무전술 논란에 시달렸던 유리긴 클린스만 감독이 유로 2020 우승에 빛나는 현재 세계 최고 연봉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깜짝 쓰리백 전술 시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8강에 오르는 과정의 전술적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로 이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식 기록은 뭐 무승부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은 한국이 충분히 좀 이길 수 있는 자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후반 추가 시간 9분의 극장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물론 0대1로 패배해서 탈락할 수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요르단과 비겼고 말레이시아와 비겼고 결과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긴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좀 주어졌던 전술에 대해서 뭐 디테일이 없는 거 아니냐, 전술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받았는데 그에 대응하는 전술적인 좀 해법과 방법론을 꽤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여전히 뭐 클린스만 감독이 빼어난 전술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클린스만 감독 역시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결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 만치니 감독이 결국에는 탈락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만치니 감독을 이겼다라고 클린스만 감독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선수들을 운영하고 결과를 끌어내는 것.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면에서 물론 뭐 월드 클래스인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김민재 선수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팀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8강에 올랐다라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공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날 경기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이제 쓰리백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변화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쓰리백을 들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좀 시도했다고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조별리그를 분석하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다음 해법, 이게 물론 이제 풀백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도 있긴 하지만, 정우영 선수를 왼쪽에서 많이 뛰게 하는 윙백으로 쓰면서 이제 정승현, 김영권을 함께 써서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3백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아이디어를 저희가 프리뷰 때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네. 물론 정우영 선수를 윙백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김태환 선수를 거의 윙어에 가깝게 올리면서 이런 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전술이 지금 가동이 된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공을 내줬을 때 대형을 보면 5-2-3 대형이거든요. 5백에 가깝게 내려서고 또 미드필드 라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 구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3톱을 썼는데 왼쪽에 정우영, 전방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고 그 뒤에 황인범, 이재성이 뒤에서 함께 올라와주고 윙백들이 전방 압박을 함께 해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배우를 커버하며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도 3백을 두니까 김민재 선수가 스위퍼처럼 공이 가는 쪽으로 빨리 뛰어가서 커버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정승현, 김민재로 두 명의 센터백을 쓰면 정승현 선수의 이제 빌드업, 후방에서 패스 줄기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공격 전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고, 김영권, 김민재로 센터백을 조합을 하면은 김영권 선수가 분명히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배후 커버, 피지컬적인 부분들, 대인 수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어느 한 명을 딱 쓰기에 그 좀 담요라고 하죠. 어디가 짧고 길고 머리를 가리면 발이 나오고 발을 가리면 이제 머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둘 다 쓰면서 둘의 장점을 함께 쓰면서, 대신 애초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거의 사실 중원을 활용하지 않는 중원 삭제 축구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를 극대화하고 또 이강인 선수라는 플레이메이커를 활용하고 또 김민재 선수라는 센터백을 중심으로 후방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가 있긴 한데 중앙 미드필더, 빌드업 미드필더, 이 포지션에 조금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뎁스도 약하고요. 결국에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가 좋은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쪽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 중원을 생략하고 이제 좀 속공 축구,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한 해법을 찾은 게 바로 이 3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백 전술을 썼는데 이 세 선수의 합, 이 선수들이 잘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땐 우리가 경기 막판에야 동점골을 넣었고, 또 결국에는 그 동점골을 넣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플랜 A였던 4-4-2로 돌아간 다음에 그 결과를 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엔 3백이 실패해서 원래 전술로 돌아간 이후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3백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 3백이라는 것은 초반에 탐색전 양상, 그리고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이후의 승부수를
걸기 위한 보관이라고 봐야 되고, 제가 이제 3백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결국 후반전에 조규성 선수가 상대가 지쳤을 때 들어와서 높이를 이제 활용하면서 쪼코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데 3백을 그대로 놓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애초에 4백으로 바뀌면서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후반전 전술 운영에는 당연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4백으로 바꾼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상대 역시, 사우디 역시 근래 들어 치르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전반전에 이렇다 할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고, 실제로 후반전 시작과 함께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낸 팀은 사우디였고, 심지어 만치니 감독은 전반 중반부터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사우디가 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느낌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3백 선수들의 전반전 기록을 보면 정승현 선수가 4백 상태였을 때는 경합에서 좀 어려운 모습들 보였는데 경합 승리 100%에 차단 4개를 기록했어요. 그건 뭐냐, 두 명의 다른 센터백들이 커버해주니까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도전적인 수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김민재 선수야 뭐 클리어링 5개, 인터셉트 6개를 전반전에만 기록했고, 김영권 선수조차도 인터셉트 5개와 차단 3개가 있었는데, 이 인터셉트라는 기록은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이 나와요. 센터백보다는. 센터백은 블로킹이 많거든요. 3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김영권이나 뭐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앞에 올라가서 미드필더처럼 차단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3백의 운영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세 선수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뭐 정승현 선수가 저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동량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김태현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또 줬네요. 네, 실질적으로 김태현 선수가 오른쪽 윙어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 얘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강인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10번 역할을 하게 되고, 정승현 선수가 3백의 오른쪽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비대칭 4백에 가깝게 움직였다. 왼쪽에 서령우, 오른쪽에 정승현에 가까운 4백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정승현 선수가 이 사이드를 커버해주는 과정 속에 김영권,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을 보세요. 네. 김민재 96%, 김영권 93%. 후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패스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두 명의 미드필드만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에워싸여서 압박당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있긴 했는데, 다행인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대가 쇼트 카운터를 칠 때 3백이 뒤를 커버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영권 선수의 패스 공급 능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김영권 선수야 워낙 그 뭐 발밑이 좋은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특히 더 빛났던 것 같아요. 예, 이 85분 같은 경우도 수비 두 명의 틈 사이를 찌르면서 서령원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고, 이 패스를 서령원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황희찬 선수에게 밀어주면서 황희찬 선수의 컵백을 황희범 선수가 슈팅한 장면, 이거는 정말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조별리그에서도 나왔던 그 요르단전 같은 그런 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이 장면 하나뿐만 아니라 김영권 선수가 우리 수비 라인에서 이제 왼발을 통해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깜짝 놀랄 만한 중원 간통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패스 부담도 줄어들고, 김민재 선수의 뒤가 커버가 되면서 김영권 선수가 원볼란치 역할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3백을 쓰면서 한 명이 또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서 공을 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백은 잘 통했다. 물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승현 선수가 빠진 이후 투 센터백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대가 완전히 내려선 상태이기도 했잖아요. 김영권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정승현 선수가 함께 선발 출전하지 않았다면 85분 같은 경기 막판이라든지 연장전까지 김영권 선수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권 선수가 실제로 이제 승부차기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승현 선수가 그래도 64분 정도를 함께 뛰면서 그 체력적인 부분들을 커버해 줬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3백을 잘못 썼다, 이걸 썼다가 폐기했다가 아니라 3백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120분 동안 경기의 밀도를 유지하고 승부차기까지 갈 때까지 김영권 선수의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놀랐던 것은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정우영 선수를 이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3백 시도 외에도 예상을 깬 카드였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는데
이유가 또 있었겠죠? 예, 결국에는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독의 선발 명단을 통해서 전술적인 계획이 읽히는 건데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비판이 나올 때 뭐 복붙이다, 항상 4-4이다, 바뀌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명확하게 뭐 그 전술의 성공 여부가 결국에는 결과론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맞춘 그리고 우리 팀의 상황 지금까지 아쉬운 점들을 모조리 보완했고 심지어 120분 계획까지 세우고 이렇게 경기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특히 선발 출전했을 때 체력적인 어려움들을 막판에 보이다 보니까 본인의 강점을 잘 못 살렸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방 압박도 하고 어떻게 보면 라인 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웠는데 그러면서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로서 이강인 선수가 있고 왼쪽에 황희찬이 가서 우다다다 공격할 줄 알았는데 정우영을 놨다. 이것은 결국엔 우리가 3백을 씀으로 인해서 중앙 지역에 이재성과 황인범 이 두 명의 미드필더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수비 부담과 체력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전하다가 교체 아웃이 됐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까지 있었다면 황희찬 선수도 수비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써야 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햄스트링 부상도 고질적으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항상 힘을 낼 때 딱 들어가는 게 좋은데 차라리 후반 쪼코로 쓰면서 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전에도 이미 승부 차이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120분 승부로 놓고 봤을 때 황희찬을 이제 계속 먼저 쓰다가 막판에 정우영을 넣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선수, 조금 더 화력해질 수 있는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뒤에 넣는다. 물론 손흥민, 이강인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주면서 그 압박 역할을 해주게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왼쪽 센터백이 김영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분명히 수비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 위쪽에 정우영 선수를 배치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서령우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뛰긴 했는데 마치 토트넘이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 것처럼 안쪽에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도 함께 해줬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본다면 정말 크리스만 감독이 무전술 감독이냐 이건 이제 과한 더 이상은 나와서는 안 될 지적이다. 실제로 크리스만 감독이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고 전술을 만들고 이런 감독은 아니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감독이고 이 크리스만 감독이 K리그보다 유럽 축구와 또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를 더 많이 보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라든지 김민재 선수의 활용이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활용이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이런 팀들이 이 선수들 주변에 그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거의 그대로 조금 이제 이식해 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각자 소속팀에서 잘하는 플레이들을 대표팀에서도 할 수 있는 보조자들을 두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선수들의 클래스도 많이 높고 좋다면은 그에 맞춘 자신만의 전술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전술을 꾸리는 것. 결국에는 본인이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였잖아요. 그 본인의 선수로서의 뛸 때의 느낌 이런 선수들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매 경기 응용해서 투입하는 점을 보자면은 클린스만 감독에겐 클린스만 감독만의 뭐 특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반 20분 장면인데 보면 이제 서령우 선수가 압박에 성공을 해서 정우영 선수에게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또 이제 황인범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뭐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정우영 선수를 뭐 투입했던 어떤 이유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치를 보시면 정우영 선수가 서령우 선수보다 뒤에 들어가 있고 네. 서령우 선수가 또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그 뒷공간을 파게 만든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썼을 때 패턴 플레이가 나온 것이고 서령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정우영 선수가 얼마나 많이 측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전반 추가 시간 2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 전방으로 공을 찔러줬을 때 네. 정우영 선수가 사실 이 공을 이제 슈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움직임, 3자의 움직임을 보시면 서령우 선수가 문전 중앙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플레이들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는 우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과 흡사한 장면이고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주면서도 끝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는 온더볼 상태에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파괴를 하는 그런 선수인데 공간을 침투해서 이제 부지런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우영 선수가 상대에도 체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3백에다 정우영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후반전에는 이제 또 이제 변화를 가져갔는데 첫 번째 교체 카드로 그 56분 1대0으로 대한민국이 뒤져 있는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 대신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4분에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포백으로
변화를 줬거든요.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제 3백 시도를 했는데 이거 실패하니까 결국은 포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계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좀 불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윙어 투톱을 놨어요. 그러니까 네. 알 셰흐리와 알 도사리를 투톱으로 놨는데 이 선수들이 원래는 원톱이 이제 알 브라이칸이고 그 옆에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전에 한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알 셰흐리를 빼고 187cm의 장신 공격수이자 또 장신이면서 빠른 라디프를 투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후반 2분에 사우디의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 장면이 계획된 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3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공략 플레이이긴 한데 왼쪽 윙백인 알 브라이크가 이제 알 도사리에게 공을 딱 밀어주잖아요. 대각선으로. 그때 사실은 알 도사리가 이 공을 저는 키핑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키핑을 하려고 했는데 김민정 선수가 다가와서 압박을 하니까 이 공이 튀어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김민정 선수가 압박을 할 때 김민정 선수의 뒷공간으로 라디프가 빠져들어갔는데 튄 공이 글로 가니까 마치 논스패스를 한 것처럼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뚫리고 이제 골을 내줬는데 왈도사리가 노렸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장면 이후에도 이제 라디프를 정수영 선수가 막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갈수록 사우디가 이제 1대0 리드를 지키기 위해 완전히 내려서기 시작했어요. 전반전은 체력이 있으니까 전방 압박도 했지만 상대가 내려선 상태면 우리가 3백을 두는 것은 구조적으로 숫자 낭비밖에 될 수가 네. 없거든요. 그 얘기는 3백이 실패해서 4백으로 바꾼 게 아니라 득점이 필요한 상태고 우리가 또 공격하기 위해 체력이 필요한 상태고 상대가 내려섰기 때문에 당연히 4-4-2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승현과 이재성을 빼고 박용우와 조규성을 투입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3백 시도는 원래 최전방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를 빼면서 3백으로 센터백 하나를 투입한 거였으니까 정승현 선수가 빠지면서 조규성 선수가 들어간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이재성 선수 대신 박용우 선수가 들어온 것은 우리의 그 미드필드 구성이 크리스만 감독이 박용우 없이 구성한 미드필드가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날 이재성 선수가 많이 지쳐 보였고 조금 미스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체력 보충을 위해서 박용우 선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64분에 이렇게 조규성, 박용호를 투입하고 그 4-4-2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 뭐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양상들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황인범, 이재성이 함께 뛸 때는 황인범 선수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뛰게 되지만 이재성 선수가 빠지고 박용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박용호 선수가 내려가면서 황인범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나중에는 홍현석 선수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투미들은 체력 부담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에는 이것은 애초에 선발 카드가 실패해서 포백으로 바꾸거나 선수를 바꾼 게 아니라 120분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애초에 계획된 교체이자 계획된 전술 변화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내려서면서 대한민국이 파상 공세를 좀 펼치기 시작을 했었죠. 예, 이 장면도 보시면 그 사우디 선수 거의 전원이 골문 앞을 진을 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우디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남은 경기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키자, 이제 경기의 템포를 낮추면서 끝내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3백을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만의 3백 카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만 감독을 비판하기 위해 비판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후반전에 조규성 선수 투입 이후 우리의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경기 막판에 이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전술적인 대응법을 내놓지 못했고 어떤 교체 카드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한 만치니 감독이 문제가 컸다. 오히려 크리스만 감독은 경기 막판 끝나기 전까지도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마치 그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를 연상케 하는 뭐 수비 전술을 펼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라인을 끌어내렸었어요. 예,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전원 수비를 하는 팀은 아닌데 정말 이 경기는 우리가 훨씬 더 사우디에 앞서는 팀처럼 보였고 87분에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서령원 선수가 헤더로 가져간 것도 골키퍼의 대단한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막혔고 후반 추가 시간 3분 또 한 번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올린 크로스 패스 이거는 조규성 선수의 헤더 슈팅이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인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의 불운 때문에 우리가 동점골을 좀 더 일찍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었던 거고요. 그 1분 뒤에는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를 박용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만 한 게 아니라 후반 추가 시간 6분에는 서령우 선수의 스루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받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여기서 슈팅까지도 좋았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잖아요. 즉 우리의 공격 패턴이 정말 다변화되어 있었고 사우디가 이렇게 내놓고 내려서서 시간을 지원하면서까지 밀집 수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근접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추가 시간 거의 9분 가까이 돼서
오른쪽에서 김태환 선수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이제 서령우 선수가 안쪽에 있던 조규성 선수에게 연결했고, 조규성 선수의 헤더골이 극적인 동점골로 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뒤에 들어가는 3자의 움직임, 서령호 선수의 배후 움직임을 사우디 선수들이 모두 놓쳤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령호 선수가 조규성 선수한테 헤더 패스를 한 게 우연이 아니다. 네. 눈을 보고 있어요. 조규성 선수 위치를 파악하고 저기다 줘야겠다라고 하고 줬고, 조규성 선수 역시 확실하게 이 공을 보고 헤딩을 할 때 계획된 플레이였다. 이거는 훈련에서 준비가 됐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장면들, 선수들을 잘 활용한 것은 크리스만 감독이 준비한 거라고 봐야 된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코치가 했다, 전술 코치가 했다,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결과를 끌어낸 최종 지휘자가 크리스만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 선수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뭘 해도 그럼 크리스만 감독을 비난하겠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을 좀 준비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연장전 이제 98분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예, 코너킥에서 이제 니어포스트로 김민재 선수가 잘라먹는 헤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알카사르 골키퍼가 이날 진짜 신들린 선방을 미친 했어요.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77밖에 킬이 안 되는데 네.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이제 만치네 감독이 처음 뽑은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승부차기로 올라간 건 맞지만 실제로 지금 보여드린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애초에 이제 정규 시간 안에도 이길 수 있었고 연장전 안에도 이겨서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경기 내용을 보시면 이 위협도와 기대 득점 값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길 만한 경기 내용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제 파상 공세를 펼쳤어요. 예, 이 103분 같은 경우도 서령호 선수가 밀어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로 연결했고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니까 서령호 선수가 왼쪽 풀백에서도 훨씬 더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가능성,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백들을 운영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 108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도 거의 좀 골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받으면서 골키퍼가 뛰쳐나왔는데 공을 이제 빠뜨렸거든요. 네. 골대가 비어 있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동료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지 홍현석 선수한테 줘버리면서 여기서 좀 엉켰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기회를 창출했다, 사우디를 상대로. 그리고 연장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보통 아시다시피 현대축구에서 최근에는 전후반도 추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연장전 후반쯤 되면 다 지쳐서 뛰질 못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선수들이 뛰는 게 이게 연장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뛰었다. 그 얘기는 크리스만 호가 체력 코치가 했던 누가 했든 조별리그에는 체력 훈련을 통해서 토너먼트에 맞춘 이제 체력적인 끌어올리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온 게 드러나는 것이고 사우디는 이미 지쳐서 못 뛰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힘이 있었던 것이고 또 교체를 투입했던 선수들이 또 전술 변화에 따라서 좋은 플레이들을 보였던 것은 결국에는 감독이 경기를 잘 운영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살아야 대표팀이 산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후반부터 연장까지 한국이 몰아붙인 장면에 대부분의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아쉬웠던 건 이제 어시스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회 창출 기록은 우리가 좀 원하던 그런 바로 나왔어요. 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빅 찬스만 6개를 만들었다. 즉 6개의 도움이 나왔어야 되는데 동료들이 잘 못 받아먹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날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만 키패스, 기회 창출을 7개나 기록했어요. 엄청났죠. 물론 이제 연장전까지 경기를 했다 치더라도 한 경기에 7개 나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기록이고 16강전 현재 시점까지 이제 이강인 선수가 16개의 기회 창출했습니다. 이게 다 원래 골로 연결돼서 없는 거겠지만 상대 골키퍼 워낙 잘했어요. 오늘. 이게 여기서 절반만 해도 8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 창출 2위가 이제 카타르의 아피프인데 10개고 이라크의 알리자심 10개니까 사실 6개 정도 더 많은 건 조금 과장 보태면 이제 2배 정도 많다. 네. 과장으로 붙으면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그 기회 창출이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아시아의 메시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승부차기였어요. 승부차기를 또 잘 준비했던 것 같았고 또 선수들이 아주 자신감 있게 슈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경기 전부터 크리스만 감독이 우리는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막는 거나 차는 거나 잘 준비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독일 축구 레전드인 쾌프케 골키퍼가 우리의 골키퍼 코치잖아요. 물론 조현 선수가 이날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는 김승규 선수보다 아쉬운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긴 했지만 비천우라는 얘기, 정말 대단한 선방 능력과 순발력, 특히 이 페널티킥 선방 능력에 있어서 2개를 연달아 막아냈던 이런 모습들은 이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준비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만치니 감독이 그 네 번째 키커가 실패하니까 만치니 감독이
자리를 비우고 나갔어요. 예, 이게 좀 이례적인 장면인데 네. 물론 이제 네 번째 킥커가 실책했을 때 우리는 이미 1, 2, 3번이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명만 더 성공을 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의 4번, 5번 키커가 모두 놓칠 경우에는 사우디의 5번 키커가 이제 성공을 한다면 3대 3이 되면서 서든데스로 6번 키커도 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고 나갔다? 그 얘기는 만치니 감독이 이미 우리가 이 경기를 졌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던 것이고 이미 승부차기에 오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사우디는 승부차기로 가고 싶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랬죠. 네. 연장전부터 뭐 후반전 내내 우리에게 좀 밀렸다, 압도당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안컵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오후 8시 30분에는 일본이 또 이제 바레인을 상대로 16강전 경기를 치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갈 경우 반대쪽에 있는 일본이나 이란이 우리의 결승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개최국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8강을 치르는 일정도 있긴 하지만 또 일본은 어떤 또 경기를 펼칠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과 요르단이 다 8강에 올라왔는데 다 우리 조에 있던 팀들이고 네. 또 우리 조에 1위로 올라간 팀은 바레인이거든요. 아, 한국이 속한 조가 어려운 조였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일본과 바레인의 경기를 통해서 또 바레인이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3일 토요일 0시 30분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던 팀인데 호주를 좀 이겨내면서 또 역사적인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